부탁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일본 도쿄 회사 사무실에서 터진 내 외침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카하시 과장의 끈적한 손길과 성희롱에 5년간 참아왔지만 그날 나는 폭발했어요. 아버지는 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 불렀고 어머니는 네가 치마를 짧게 입어서 그런 거라며 탓했죠. 충동적으로 48시간 만에 모든 걸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떡볶이를 씻어먹는 일본 여자.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이 사람 떡볶이도 씻어먹는 특이한 일본인이에요. 사쿠라의 일본 탈출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교회에 사는 27살 사쿠라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이 나라는 제게 너무도 차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히터도 켜지 않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오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죠. 전기세 때문에 온종일 보일러도 못 켭니다. 이 나라에선 매일 누군가 동사했다는 뉴스가 당연해졌어요. 사쿠라, 오늘 그 블라우스 정말 멋지네. 실크인가? 살에 닿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침 조회 시간 다카하시 과장의 시선이 제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주변 남자 직원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다카하시 과장은 회의 자료를 건네며 일부러 손을 스쳤고 그 손길이 제 손목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안에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의 숨결이 귓가에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내 향수 냄새가 정말 좋다. 가까이서 더 맡고 싶은데. 퇴근 후에 시간 있어? 그가 제 허리를 감싸듯 손을 올렸을 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옷을 통해 피부로 전해졌고 불편함과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등을 타고 올라왔죠. 억지로 한 걸음 물러서며 보고서를 핑계 삼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못 본 척했어요. 이곳에선 일상이니까요. 명문대를 나와도 예쁘다는 게 칭찬이 아니라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더 참담하죠. 매일 아침마다 달라지는 건 오직 어떤 부분을 지적받을지 얼마나 불편한 상황에 놓일지 뿐이니까요. 책상 위 봉투를 열어봅니다. 이번 달 급여 명세서입니다. 24만엔 한국 돈으로 약 240만 원이죠.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월세와 관리비만 15만 엔이 넘어요. 전기세, 식비, 기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 들어봤어? 이번 달 동사자가 작년 대비 2배래. 점심시간에 들려오는 동료들의 대화입니다. 이제는 이런 뉴스에 익숙해질 만큼 일본은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어요. 저는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도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속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집에 가면 또 차가운 방이 기다리고 있겠죠. 사실 제 인생이 지금 그 방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갑고 외롭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하철로 향하는 길 전광판에서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터를 끄고 지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매일 똑같은 풍경이 지나가죠. 회색빛 건물들, 굳게 닫힌 상점들, 활기를 잃은 거리들. 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방 안은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히터 스위치에 손이 가다가 다시 멈췄어요. 오늘도 견뎌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한숨만 나오니까요. 작은 전기장판 위에 이불을 깔고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요즘 저의 유일한 위안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곳에는 적어도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요. 해외 취업, 워킹홀리데이, 이민. 이런 키워드들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이 나라에서 제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렇게 추운 집에서 생활할 생각을 하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매일 회사에서는 성희롱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추위와 싸우고. 이게 제가 꿈꾸던 인생일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꿈꿔봅니다. 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딘가를 말이에요. 퇴근 후 차가운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한 채 유튜브를 무심코 스크롤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영상 하나. 한국 생활 브이로그 서울의 겨울.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겨울 일상을 소개할게요. 밖은 영하 10도지만 집안은 따뜻해서 반팔만 입고 있어요. 화면 속 여성은 반팔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창밖으론 한강의 은빛 물결과 눈 덮인 남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바깥과 대조적인 따뜻한 실내. 어릴 때부터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믿어온 제게 저 풍경은 판타지 같았어요. 다른 한국 관련 영상들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의 사계절 영상이 화면에 펼쳐지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봄의 한강변에는 수천 그루의 벚나무가 물결처럼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강물 위에 춤추듯 내려앉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수채화 같았죠.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위로 벚꽃비가 내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석양빛은 온 세상을 황홀한 분홍색 무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북한산은 짙은 녹음 속에 숨겨진 보석 같았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바위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이 안개에 살짝 가려져 몽환적이었습니다. 산 중턱의 계곡물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났고 그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영상 속에서도 생생하게 전해져 왔어요. 가을의 경복궁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백 년 된 고궁의 단아한 처마 끝이 단풍으로 물든 정원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붉은 단풍잎이 둥글게 열린 처마 위에 쌓여있는 모습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어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고즈넉한 돌계단 위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 신비로웠습니다. 겨울의 남산타워는 동화 속 성처럼 빛났어요. 새하얀 눈이 내리는 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는 서울. 야경 위로 타워의 형형색색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숲길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자국은 마치 별이 떨어진 자리처럼 반짝였죠. 도쿄의 빽빽한 빌딩 숲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서울은 도시와 자연이 숨쉬며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한국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뉴스를 보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본은 매년 월세만 오르는데 한국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니. 다음 날 점심시간 동료 유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유키, 나 한국 한번 가볼까 해. 유키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말도 안 돼. 거긴 우리보다 위험하지 않아? 뉴스에서도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그 말에 오히려 제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바로 한국 워킹홀리데이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보를 찾을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진짜 탈출구를 본 느낌이었죠. 이후 퇴근하면 한국어 공부가 일상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초부터 시작했죠. 발음이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있어 생각보다 쉬웠어요. 경제뉴스에서 엔화 가치 하락, 젊은 층 해외 이주 증가 헤드라인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주말엔 시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대화를 엿듣고 간판에 한글을 읽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몇 단어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도 될까?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일본에서의 제 삶은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변화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추운 집을 나서고 불편한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추운 집으로 돌아오는 무한 반복.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원룸 시세를 찾아봤습니다. 도쿄 외곽 제 집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방들이 더 저렴했어요. 한국 취업 사이트에선 일본어 가능자를 찾는 회사들이 많았고 급여도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길 벗어나야 해. 그날 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버튼을 드디어 눌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설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 그게 제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걸 전 몰랐습니다. 가족, 회사, 그리고 일본 사회라는 거대한 벽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와 같은 아침 조회 시간, 다카하시 과장은 오늘도 저를 품평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사쿠라, 이 보고서 좀 확인해 줄래? 다카하시 과장이 제 옆에 바짝 붙어섰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가리키는 척하며 몸을 기울이자 그의 손이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이 느껴지는 감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죠.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다카하시 과장의 얼굴과 셔츠에 쏟아졌어요. 뭐 하는 짓이야. 다카하시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러는 과장님은 뭐 하시는 짓입니까? 제 몸을 함부로 만지시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다카하시 과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몸을 부딪혀 놓고.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여직원 하나가 다카하시 과장에게 수건을 건넸고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끝났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해고야.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꾹 참으며 인사가로 향했습니다. 다카하시 과장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제 결정을 알려야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곧 폭발했죠. 그 쓰레기 같은 나라에 가겠다고? 미쳤냐? 그딴 대통령도 감옥 간 새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뭐하게? 일본이 어디가 부족해서? 네가 명문대 보낸 돈이 얼만데 이배은 망덕한 년이. 어머니는 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러는 거니? 회사는 왜 그만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래서? 엉덩이 한번 만졌다고 회사를 그만둬?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예민해. 우리 때는 그냥 넘기고 살았어. 네가 뭔가 그를 유혹한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격분했어요. 네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저런 년은 시집도 못 가.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족까지도 저를 탓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비자 신청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심사 대기 기간 연장이라는 메일이 와 있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한다는 뉴스가 사실인 것 같았어요. 설마 이대로 비자가 무효가 되면 어쩌지? 다음 날 아침 인사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카하시 과장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는 저더러 정식으로 사과하고 오해였다고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이건 악몽이었어요. 부모님은 제 방문 앞에서 계속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녀석아, 빨리 나와서 회사에 가서 사과해. 내 앞길 막히기 전에. 부모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행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지하철에서 퇴근하던 다른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쿠라, 네가 옳았어. 다카하시는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근데 모두가 침묵하는 회사에서 난 목소리를 낼 용기가 없어.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 시스템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기적처럼 비자 승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너무 기뻐 침대에서 펄쩍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싸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현관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한국에 갑니다. 이 망할 년이. 내가 허락했어? 당장 짐 내려놓고. 회사에 가서 사과해. 그 과장이란 사람이 우리 집에 전화까지 했다. 얼마나 망신인데?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몸을 피하며 문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전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문을 닫으며 아버지의 욕설이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까지. 휴대폰에는 부모님과 회사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제가 정말 떠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저를 잡아 끌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출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습니다. 그가 도장을 찍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온 세상이 저를 붙잡아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땅을 밟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서해의 푸른 물결과 그 위로 흩어진 섬들이 마치 수채화처럼 펼쳐졌어요. 차분한 구름 사이로 인천의 고층 건물들이 반짝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스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눈부신 유리 천장 아래 쏟아지는 자연광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공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일본에 닫혀있는 공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내원의 미소가 봄꽃처럼 환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어우러져 흘러나왔어요.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던 아버지의 말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 넓은 창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어요. 눈 덮인 산등성이가 도시를 감싸고 그 사이로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단조로운 도시 풍경과는 달리 서울은 자연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공항철도에 올라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온기, 깨끗한 좌석,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일본에선 오래된 기차 좌석에 앉아 떨며 가야 했는데 여긴 열차 안이 마치 따뜻한 거실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에 물든 서울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들 위로 저녁 노을이 분홍빛 물감을 풀어놓은 듯 했어요. 그 뒤로 보이는 산들의 실루엣이 도시를 품에 안은 듯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주인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바닥을 만져보세요. 온돌이라 따뜻해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바닥에 대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떨며 살았는데 여기선 맨발로 걸어도 될 정도로 따뜻했어요.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 10만 원 정도요. 많이 써도 15만 원을 넘진 않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선 난방비만 30만 원이 넘었는데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포근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동네를 걸었어요.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정적인 거리와는 달리 여기는 생기가 넘쳤어요. 작은 분식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볶이 냄새에 이끌려 들어갔어요. 한국어 메뉴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 왔어요? 외국인이신가 보네. 뒤돌아보니 육중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갑자기 다카하시 과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깨에 닿은 손의 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보기만 할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제 반응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뭐 무서운 것도 아닌데.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는 여전히 제 가까이에 서 있었어요. 다카하시 과장이 사무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남자도 제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기,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요. 제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숨이 막혔어요. 그때 다카하시 과장도 이렇게 다가와 저를 만졌었죠. 아이고, 겁도 많네. 그래. 혼자 보세요. 근데 외국인 같은데 뭐 먹을지 추천이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남자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저기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갑자기 남자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우리 딸이 일본에서 유학 중이에요. 도쿄대학교예요. 딸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밝게 웃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제서야 가슴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딸이 일본에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 음식점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래서 외국인 손님이 오면 특별히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말이 더해질수록 제 오해가 점점 분명해졌어요. 그저 친절을 베풀려던 것뿐이었던 거죠.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어색하게 사과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라 긴장될 수밖에 없죠. 자, 이거 우리 가게 인기 메뉴예요. 떡볶이하고 튀김 세트. 첫 손님 서비스로 드릴게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수한 친절이 일본에선 너무 낯설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가져온 떡볶이는 매콤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조심스레 한 입 먹어보니 입안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매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외국인한테는 좀 매울 수 있겠네요. 여기 우유 드세요. 남자는 웃으며 우유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입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떡볶이를 담근 뒤 휘휘 저었어요. 빨간 양념이 물에 풀리자 얼른 건져서 먹었습니다. 갑자기 주방에서 요리하던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사장님도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무 매워서. 씻어서 먹으려고요. 순간 주방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장님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떡볶이를 물에 씻어 먹다니. 처음 봤네. 사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음식의 핵심인데 이걸 씻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떡이 되잖아요. 주방에서 아주머니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새로운 접시에 덜 매운 떡볶이를 담아왔어요. 이건 아이들용이에요. 덜 매워요. 씻지 말고 드세요, 제발. 이번엔 조심스레 먹어보니 정말 덜 매웠습니다. 맛있게 먹는 제 모습에 사장님은 흡족해 보였어요. 다음엔 더 매운 걸 도전해보세요. 씻지 말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일본에선 실수하면 냉담한 시선을 받았는데 여기선 모두가 함께 웃어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다음에 와서 제대로 드세요. 그때는 더 맛있는 걸로 준비해둘게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만 고였습니다. 쌓였던 불신과 공포가 순간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오며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우리 딸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혹시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의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저녁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눈 덮인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 그 아래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게마다 흘러나오는 따스한 빛.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남산타워와 그 주변을 감싸는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일본에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 회사. 하지만 지금은 돌아볼 수 없었어요. 앞으로만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스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떡볶이집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에 오해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조차 저를 이해해 주었던 그의 너그러움에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본어 강사나 번역가로 시작할 수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려왔어요. 그 하얀 눈처럼 제 과거도 모두 덮어버리고 새하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온돌 바닥의 따스함을 느끼며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5장. 새로운 직장과 도전 그리고 성장.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일본어 통역 자리에 지원했어요.
첫 면접 날 거울 앞에서 한국어 자기소개를 수십 번 연습했지만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하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저 혼자 외국인이었습니다. 사쿠라 씨, 들어오세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면접은 망쳤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다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중년 남성과 마주쳤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지진인가요? 무의식적으로 일본어로 말했어요. 그 남성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놀라셨겠네요. 침착하게 비상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제 모습을 그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김준호 대표입니다. 내일 저희 회사에 와보시겠어요? 일본 시장 담당자가 급히 필요합니다. 다음 날 김 대표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면접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김 대표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해요. 면접이 시작되었고 김 대표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시장 전략, 소비자 심리, 마케팅 방향까지. 준비했던 답변을 차분히 말했어요. 사쿠라 씨, 우리 회사는 실력주의예요. 성별이나 국적보다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일본 회사와는 다를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급한 전화입니다. 일본 바이어가. 김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통역사가 아파서 못 온다고? 이런.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통역해드릴까? 김 대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스피커폰을 켰어요.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바이어와의 오해를 풀어드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김 대표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당신은 합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팀원이에요. 첫 출근 날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활기찼어요. 김 대표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쿠라, 한국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강점이에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죠. 가끔은 힘들 수 있지만 성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일본 기업의 느린 결정 과정과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첫날부터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일본 화장품 박람회 기획안을 48시간 내에 완성하라는 미션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속으로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기획안을 완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쿠라, 이런 속도와 퀄리티라면 우리 회사에 딱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도 챙기세요. 번아웃 되면 성과도 없으니까요. 김 대표의 말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직원의 건강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성과를 중시하면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한 달 후 일본 바이어들이 방문했어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잘 진행되었고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가 제게 명함을 건네며 속삭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연봉 2배로 드릴게요.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쿠라, 이번 성과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받아든 봉투에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었어요. 3개월 후 팀 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도쿄 화장품 박람회 입찰 경쟁사 명단입니다. 아키라 주식회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아키라 주식회사는 제가 일하던 회사의 자회사였고 다카하시 과장이 이번에 총괄 책임자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쿠라,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네, 그냥. 제가 알던 회사라서요. 회의가 끝난 후 김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회사와 인연이 있나 보네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카하시 과장의 성희롱, 무고 협박, 도망치듯 한국에 온 이야기까지. 김 대표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당신이 리드하세요. 그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겁니다. 기회였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제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화장품 박람회 프로젝트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 담당 팀장으로서 이번 건을 진행하세요. 성공하면 정식 승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일본 소비자 심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한국 제품의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을 세웠어요. 팀원들과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도쿄 박람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 부스에서 다카하시 과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쿠라.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다카하시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쟁사네요.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도망친 사람이 무슨. 여기서 망신당하려고 왔나?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 부스는 완벽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가성비를 강조한 전략이 일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행사 둘째 날, 일본 최대 유통사 관계자들이 양쪽 부스를 비교 검토했어요. 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다카하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제가 찾은 건 더 나은 기회였습니다. 이 제품들이 말해주듯이 한국 기업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유통사 회장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당신은 양쪽을 모두 경험했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왜 한국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일본 제품은 전통과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은 혁신과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죠. 일본 소비자들은 이제 변화를 원합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제품에 질렸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계약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5년 공급 계약 예상 매출의 3배 규모였습니다. 다카하시 과장이 화를 내며 우리 부스로 찾아왔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회사 비밀을 유출했지? 김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카하시 씨,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사쿠라 팀장의 전문성과 열정이 성과를 만든 겁니다. 당신이 놓친 인재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김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쿠라, 이번 성과로 당신은 공식적으로 일본 지역 담당 이사로 승진입니다. 앞으로 일본 시장 전체를 맡아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 도망치듯 왔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일본 시장을 책임지는 위치가 되었으니까요.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은 거였어요. 사쿠라 매니저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번 분기 우수 직원으로 사쿠라를 선정합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속에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사쿠라,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보여준 당신의 전문성과 열정이 우리 회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김 대표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 알았어요. 한국에선 실패도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는 문화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생활은 단순한 탈출이 아닌 진정한 성장의 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6장. 가족의 변화 그리고 희망의 나라가 되다. 이사로 승진하고 첫 월급날 특별 보너스까지 받아. 제 통장 잔고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되었습니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연락을 끊은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긴 신호음 끝에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사쿠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이제 와서 뭐하러 전화했니? 네가 얼마나 우리를 망신시켰는지 알아? 다카하시 과장님이 매일 집으로 전화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넌 잘 살고 있나 보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성공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두 분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뭐, 우리 보고 그 미개한 나라에 가라고? 절대 안 돼. 아버지도 절대 허락 안 할 거야. 배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사쿠라야. 그 배은망덕한 년한테 전화 끊어. 어머니는 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결심했습니다. 항공권을 2장 예약했어요.
직접 일본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 5년 만에 다시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춥고 음울했어요. 택시에서 내려 예전 집을 바라보니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뭐 하러 왔어? 아버지 얼굴 뵈러 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을 돌리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려고? 이웃들 다 알게 될라. 빨리 돌아가.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잘 지내나 보네.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이라뇨? 제가 무엇을 배신했죠? 성희롱하는 직장? 저를 보호해주지 않은 가족? 전 그저 더 나은 삶을 찾아간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널 명문대까지 보냈는데. 이게 보답이냐? 그쪽 나라 대통령들은 다 감옥 가는 동네에서 뭐가 그리 좋다고. 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사쿠라, 이웃들이 너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딸 하나 제대로 못 키운 집안이라고 수군거려. 다카하시 과장님은 아직도 네가 돌아오면 용서해주겠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돌아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연봉 명세서예요. 일본에서 받던 3배입니다. 이건 제가 산 아파트 계약서고요. 그리고 이건 부모님 항공권이에요. 저와 함께 한국에 가시죠. 아버지는 서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이런 건 조작할 수도 있어. 네가 그런 성공을 했을 리가 없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휴대폰으로 최근 도쿄 박람회 소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저와 김 대표의 사진이 크게 실린 기사, 한국 기업 일본 최대 유통사와 계약 체결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너야?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도 믿기지 않는 듯 가까이 와서 보았어요. 네, 제가 그 프로젝트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사의 이사가 되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 되겠네. 네가 벌이가 좋으니 우리도 좀 도와주고.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쿠라. 엄마 아빠 집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너 잘 되니까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나 사과는 없었어요. 오직 제 성공이 가져올 이득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초대한 건 잠시 방문이에요. 함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을 인정해 주시고 화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자식 주제에 부모를 버리겠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년이. 내 월급에서 얼마라도 우리한테 보내는 게 도리 아니야? 어머니도 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널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모님, 전 여전히 두 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삶을 인정해 주실 준비가 되시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항공권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나가면 다시는 오지 마. 너 같은 딸은 없어.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한동안 울었어요. 부모님과의 화해를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이용 가치가 있는 자원일 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김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과 잘 해결됐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란 때로는 선택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김 대표의 따뜻한 말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갑갑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자유와 성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부모님 없이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정한 독립을 이룬 것 같았어요.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 회사 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쿠라 이사님 환영합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김 대표가 앞으로 나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걱정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일본에서의 삶은 과거가 되었고 이곳이 제 진정한 집이 되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진정한 발견이었다는 것을. 저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넘어 존중과 성장의 기회를 찾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에 떡볶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 오해했던 그 사장님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이구,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요즘은 매운 거 잘 먹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물에 안 씻어도 먹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크게 웃으시며 떡볶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매운맛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한국 생활과 마찬가지로요. 회사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진심 어린 관심으로 물었습니다. 일본 방문은 어땠어요? 부모님은 잘 계시던가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 자리는 여기예요. 김 대표가 제게 새 프로젝트 파일을 건넸습니다. 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사쿠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추위를 피해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제 꿈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이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가끔은 일본의 부모님이 그립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젠가 그들도 제 선택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제 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도 더 이상 춥지 않아요. 마음도 몸도 따뜻하니까요.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